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면 문자 한 통, 카톡 한 줄이라도 주고받으셨는지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전화벨이 울릴 것 같은데 울리지 않고 누군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시절에는 전화 한 통이 귀찮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벨소리가 그립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 육아에, 바쁜 일상에 치여 삽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머리보다 천천히 따라오니까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함께 차라도 마시자던 사람들도 이제는 건강이 안 좋다며 약속을 미룹니다.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우리는 혼자가 되어 갑니다. 이 고독이 벌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였나 싶을 만큼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집니다. 외로운 마음을 견디기 어려운 이 순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년 전 어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남쪽 끝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유배형을 받아 강제로 쫓겨난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고독이 벌이 아니라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정약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801년 정약용은 40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로서는 한창 때였습니다. 벼슬도 있었고 학문적 명성도 쌓였으며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죄인이 되었고 가족과 헤어져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한양에서 며칠을 걸어야 닿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도 달랐고 풍경도 낯설었습니다. 감시받는 죄인 신분이었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으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허무감,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절망감이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양에 두고 온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밤마다 그대와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오. 이 먼 길을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조차 알 수 없으니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소.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겨우 전해졌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제 돌아가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고 낡은 붓으로 글을 썼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농사 짓는 법을 연구했으며 병든 사람을 위한 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유배는 그를 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이 그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그런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유배 3년째 되던 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몰라서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마 잠시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쉽게 울게 되니까요.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자녀가 바빠서, 배우자가 곁에 없어서 외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으려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벗이 없으면 외롭다고 하지만 진짜 외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가족 돌보고, 남의 시선 신경 쓰고, 체면 지키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같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동안 나를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벼슬이었나? 명예였나? 아니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누고 싶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본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졌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고독도 그런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점심에는 간단히 밥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책을 읽고 밤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면 그 하루들이 모여 한 해가 되고 그 한 해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 우리는 자주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언제 집에 돌아가나 가족은 잘 있을까? 내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오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 줄을 쓰고, 오늘 한 그루 나무를 보고,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니 어느새 18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목민심서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서인 경세유표와 형벌과 법에 대한 인간적인 고찰을 담은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는 믿음이 그를 책상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해낼 수 없을 만큼의 일을 그는 18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았을 뿐입니다. 매일 한 줄씩 썼을 뿐입니다. 그 한 줄이 모여 한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가 모여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성껏 채우면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생활 마지막 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감옥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내 진짜 집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났다. 1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청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는 새고 몸은 약해졌으며 고향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그 외로웠던 시간 덕분에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직장인,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다만 그 역할들 뒤에 있는 나는 잠시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그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벼슬아치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닌 그냥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바깥에서 찾는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마음속에 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힘드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나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는 누구의 평가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가장 든든한 동료였으며 가장 따뜻한 위로자였습니다. 18년이 지나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견딘 것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고독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외로우신가요? 전화가 오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누군가 나를 잊은 것 같아 서운하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찾지 않는 오늘도 조용히 흘러가는 이 하루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 갇혀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바람은 나를 위해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따뜻함은 나를 위한 위로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 속에 나는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드디어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우리도 매일 조금씩 나를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해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40살에 유배를 갔지만 진짜 자기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18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떠나기가 아쉽다. 여기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떠나기 아쉽다는 말은 그 고독이 더 이상 벌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강진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바쁜 척하며 마음의 빈자리를 감추려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시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동안 수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제자에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다. 외로움은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우리도 고독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 맞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자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가지를 뻗고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자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 이것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내 안에 힘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힘은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정약용의 꽃은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느끼는 평온함일 수도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꽃이 나로부터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꽃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도 꽃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선물입니다. 드디어 나를 만날 수 있는, 나와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거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써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굳이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한 것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이 18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도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고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침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있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